한동안 의식이 없었던 어머님이 눈을 뜨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며느리 주연이. 그래, 주연아. 우리 애들은? 아가씨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제가 계속 어머님 곁을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절대 어머님을 혼자 두는 일 없을 거예요. 너밖에 없구나. 아들놈은 엄마보다 먼저 가는 불효를 지르고 딸들은 지들 엄마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우리 며느리만 내 곁을 줄곧 지키고 있어. 안 되겠다.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이번에 또 의식을 잃으면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머리가 맑을 때 후딱 처리를 해버려야겠어. 나는 어머님의 부탁대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넘겨드렸습니다. 어머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며느리 여주연에게 내 모든 재산을 증여할 테니까 바로 절차 밟아줘요. 변호사는 놀라서 시어머니께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딸이 셋이나 있는데 딸이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게 맞냐고요. 맞아요. 딸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증여를 할 겁니다. 남편을 하늘로 떠다보내고 청산과부가 됐는데도 20년을 한결같이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주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딸들은 자라면서 내가 이것저것 많이 받았어요. 근데 돌아보니 며느리에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 내 목숨이 다하기 전에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 여주연에게 증여해 주세요. 행여 내가 하늘로 떠나고 나면 딸년들이 들러붙어서 자기 상속분을 주장할 테니 나 정신 말짱할 때 어서 서둘러 줘요. 그렇게 증여 절차는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평소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3명의 시누이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들이닥쳤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병실 문을 뻥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여주연, 이 독한 년!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몸도 못 가누는 노인네를 협박이라도 한 거야? 너한테 재산 증여하라고? 둘째 영자는 다짜고짜 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야, 이 여우년아! 감히 네가 우리 엄마 재산을 가로채? 당장 내놓지 못해? 막내 순자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어머님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대체 전현이 뭐라고 꼬드렸길래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전현한테 다 준다는 거야? 엄마 혹시 치매 온 거 아니야? 나는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시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은 지금 위독하시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협박하고 재산을 가로채다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확인을 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변호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누굴 바보 병신인 줄 아나? 시누이들은 병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나를 마구 때리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일진처럼 구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죠. 더 큰 일로 번지기 전에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시누들을 밀치고 병실에서 뛰쳐나와 무작정 달렸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니 길 건너편에 찜질방이 보였습니다.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거기서 오라고, 이 도둑년아! 언니! 멈춰, 빨간불이야! 전현, 저거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네?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고? 신호들이 빨간불에 걸린 사이 나는 찜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매점으로 갔습니다. 숨이 가쁘고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물 한 모금이 절실했습니다. 생수 하나만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생수를 내밀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라뇨.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인데 저 사장님 아니에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을... 진짜로
우리 사장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나는 돌아서다가 다가오는 찜질방 사장을 보고 놀라서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내가 봐도 나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우리 사장님이세요. 진짜 손님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이야, 어쩜 이렇게 쏙비 닮았어요? 혹시 어릴 때 잃어버린 자매나 쌍둥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먼 친척이나, 그것도 아니면 전생에 무슨 인연이라도 있었나? 완전 소름. 내가 사장님을 보며 어안이 벙벙이 하는 그 순간 시누이들이 찜질방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여주연이 도둑년아! 네가 도망쳐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우리 엄마 재산 당장 내놔! 그러면서 갑자기 찜질방 사장님의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들어오자마자 보인 사람이 그녀라 나로 착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니년이 우리 엄마 재산을 홀랑 삼키고 어딜 달아나? 야, 너 오빠 하늘나라로 보내고도 우리 엄마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거 그거 다 재산을 노리고 그런 거지? 우리가 네 시커먼 속내를 모를 줄 알고? 사장은 영문도 모르고 머리채를 잡힌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봐요, 사람 잘못 봤어요. 난 여주연이 아니라 이명진이라고. 이거 놓고 얘기하라고. 인연 이제 자기 이름까지 속이려고 하네?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것 같아? 거짓말도 정도껏 해. 인연 얼굴이 여주연인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빨리 엄마 재산 돌려놓으라고. 안 그럼 아주 오늘 묵사발을 만들어줄 거야? 시누이들은 찜질방 사장을 둘러싸고 때리고 발길질을 해댔죠. 그 사이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몰래 뒷문으로 나와서 도망쳤습니다. 그 길로 병실로 돌아가서 어머님 곁을 지키는데 계속 찜질방 사장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찜질방으로 가봤습니다. 사장님은 매점 옆 의자에 앉아서 얼음팩으로 얼굴 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머리는 여전히 산발이었죠. 나는 조심스레 사장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나를 먼저 발견하고 사장님을 툭툭 쳤습니다. 저기 왔어요. 그 말에 사장님이 나를 바라봤죠. 뭐야, 당신이 여주연이야? 네, 봐요. 정말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저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하시고. 됐어. 당신이 나 때린 것도 아닌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근데 아까 그 옆편 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날 당신인 줄 알고 신나게 좁힌 거냐고. 정말 그쪽이 그 옆편 애들 엄마 재산을 가로챈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은 제 시누이들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껏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님이 고맙다면서 제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서요. 시누이들이 그걸 알고 전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치매 걸린 엄마를 협박해서 유산을 가로챘다고 생떼를 쓰면서 병원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걸 피해서 여기를 도망쳤는데 마침 사장님이 계셔서 저 대신 맞으신 거예요. 아휴, 얼굴 훔친 값 톡톡히 했네. 얼굴을 훔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 눈이랑 코 말이야. 사실 20년 전에 인터넷에서 올라온 사진을 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만든 작품이거든. 눈이랑 코를 성형을 했다고요? 뭘 그렇게 놀라. 요즘 성형이 무슨 대수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성형외과에 가져간 사진이 그쪽 사진이었나 보네. 시누이들도 헷갈릴 정도로 얼굴이 똑같은 걸 보면 내가 그쪽 얼굴 따라해가지고 지금껏 예쁘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얼굴 훔친 값 치른 걸로 합시다. 놀라운 동시에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죠. 찜질방 사장님도 생각해보니 웃기다는 듯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참을 웃었죠. 아이고,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남의 얼굴 훔친 죄로 실컷 얻어맞았다니. 앞으로 이 찜질방에서 손님들한테 평생 이 얘기 안주거리 삼아서 써먹을 거야. 나와 사장님의 기막힌 인연은 그렇게 한바탕 웃음으로 승화됐고 우리는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아 나는 그녀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언니, 또 시누이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또 도망쳐왔니? 아휴, 얼굴 상한 것 좀 봐라. 일단 여기 앉아서 밥부터 먹어. 그러면서 사장 언니는 돌솥 비빔밥과 맥반석 계란, 그리고 식혜까지 푸짐하게 내주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시누이들이 찜질방에까지 들이닥칠까봐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먹을 때라도 좀 마음 편히 먹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언니, 저 정말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밤에 자다가도 시누이들이 들이닥칠까봐 벌떡 깨는 거 있죠?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요? 남편은 일찍 보내고 시어머니 병수발에 시누이들 구박까지. 정말 이번 생은 글렀나 봐요. 땡!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마. 여주연, 네 얼굴을 봐. 나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야. 주연이 너를 보면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은 얼굴이 맨날 죽상을 하고 있으니까 나까지 우울해지는 것만 같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수를 내야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무슨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증여받은 재산을 시누이들에게 나눠줄까요? 무슨 그런 약해 빠진 소리를 해.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너한테 재산을 증여한 게 아닐 거잖아. 그건 증여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시누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보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사장님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눈을 반짝이며 내 손을 잡았어요. 생각났다. 시누이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방법. 그게 뭔데요? 어떤 방법인데요? 자기 시어머니 명의로 가짜 유언장을 하나 만드는 거야. 가짜 유언장이요? 그래, 가짜 유언장. 그러면서 사장님은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셔? 봉자, 순자, 이자 되세요. 봉순이? 네. 시어머니 성함을 알려주자 한숨에 유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 봉순이는 죽음을 앞두고... 저기, 언니. 왜? 그것보다는 좀 더 우회적이고 우아한 표현이 좋겠는데요. 어머님이 국어교사 출신이시거든요. 우회적이고 우아하게 어떻게?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어때요? 좋다. 사장님은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봉순이는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내 인생 마지막 뜻을 밝히노라. 나에게는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금고가 있다. 비밀 금고의 열쇠를 내 며느리 여주연에게 맡기니 내가 생애 마지막 문턱을 넘은 후 며느리 여주연은 나의 세 딸인 정자, 영자, 순자 중 내게 가장 효심이 깊다고 한 사람에게 비밀 금고의 열쇠를 건네주도록 해라. 글을 다 쓴 사장님은 펜을 내려놓고 위기양양하게 내게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나는 조금 걱정이 됐죠. 이런다고 시누이들이 믿을까요? 어머님과 필체도 다른데. 필체는 변호사가 대필했다고 해. 그리고 내가 봉순이 이름 옆에 이렇게 지장을 찍으면 완성. 그러면서 사장님은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푹 찍었죠. 언니, 거기다 언니 지장을 찍으면 어떡해요? 어머님 지장을 찍어야지.
여기다 자기 시어머니 지장을 찍으면 명의도용이고 내 주장을 찍으면 장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네. 그런데 시누이들이 이게 진짜 어머님의 지장이 아닌 걸 알게 되면 어떡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일진처럼 몰려다니며 패싸움이 나는 것들이 지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한 정신머리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나 믿어. 나도 왕년에 좀 놀아서 그런지 그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머릿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니까. 아마 그년들 이 유언장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서로 자기가 효녀라고 주장하며 아기 다툼을 벌일걸? 그럼 네 주변에는 얼씬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바쁠 거라고. 우리는 그년들이 비밀 금고 열쇠를 빌미로 실컷 싸우게 만들어 놓고 구경이나 하면 되는 거야.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다니. 자기야, 나 진짜 천재인가 봐. 자화자찬을 하는 사장님이 너무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기발하긴 하네요. 그런데 정말 언니 계획대로 될까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 못돼 먹은 시누이들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될 리가 있겠니? 내가 이 찜질방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인간들을 봐왔는데 네 시누이 같은 년들은 돈 앞이라면 지 부모 자식까지 엿바꿔 먹을 인간들이야. 나 이명진의 이 기가 막힌 계획이라면 네 시누이들 따위는 한 방에 골로 보낼 수가 있어. 자, 여주연. 이제 우리가 손잡고 그 시누이들을 제대로 골탕 먹이는 거야. 알았지? 그래요, 언니.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시누이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 가짜 유언장을 읽어줘야지. 제가 시누이들을 불러서 이 유언장을 읽어줘야 한다고요? 당연하지. 여주 네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해? 나는 심장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떨 것 없어. 이건 무조건 성공하는 계획이니까 나를 믿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야. 네, 자신만만하게. 알았어요. 해볼게요.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실전 연습에 들어가자. 내가 네 시누이라고 생각하고 이 유언장을 한번 읽어봐. 언니가 내 시누이라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나 못하겠어요. 시누이 생각만 해도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고 입이 안 떨어져요. 아유, 사람이 정말 착해 빠져서는. 그럼 시누이 생각은 하지 말고 유언장을 한번 읽어봐. 진짜 자기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인 것처럼 진지하게. 진지하게. 알겠어요. 해볼게요. 나는 유언장을 들고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봉순이는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내 인생 마지막 뜻을 밝히노라. 나에게는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금고가... 왜 그래? 비밀 금고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아이고, 이건 뭐 완전 불치병이네. 자기는 뭐 평생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살아봤어? 네. 뭐? 진짜? 네.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해요? 사실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시어머니는 내 남편의 어머니인 동시에 내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죠.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교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짜를 진짜처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 언니는 이런 나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누가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아니랄까봐. 언니, 솔직히 저 이런 연기 정말 못해요. 거짓말도 못하는 성격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 속이는 연기 같은 건 더더욱 못하겠어요. 그럼 시누이들한테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더 해봐. 언니의 말에 나는 다시 가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분에서 다시 말을 더듬거리고 말았죠. 나에게는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금고가 답답해. 속 터져서 내가 먼저 미치겠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이 좋은 생각이 난 듯 손뼉을 마주쳤어요. 사장님이 사모님인 척 연기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사장님하고 사모님 두 분 얼굴이 똑같잖아요. 예전에 그 시누이들이 사장님을 사모님으로 오해하고 때린 것도 그 때문이고. 무자 오른쪽 뺨에 점만 딱 찍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요? 사장 언니는 직원의 말을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너 천재다. 내가 그걸 왜 생각을 못했지? 어차피 내 얼굴이 여주연인데. 내가 그냥 얘랑 똑같은 자리에 점 하나만 찍고 여주연인 척하면 되는 거였잖아. 안 그래? 정말 그러네요? 그래, 이런 일은 여주연 같은 답답이보다 나처럼 화끈하고 얼굴 철판 두꺼운 사람이 해야 하는 거야. 여주연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완벽하겠네. 자, 말 나온 김에 당장 실행으로 옮기자. 주연이 너는 시누이들한테 오늘 저녁에 너희 집으로 다들 모이라고 문자 넣어.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올 거야. 나는 사장 언니의 말대로 시누이들에게 유언장을 공개할 테니 저녁에 집으로 모이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 언니와 함께 먼저 집으로 가서 준비를 했죠. 내 옷 중에 사이즈가 맞는 옷을 골라 입은 사장 언니는 거울 앞에서 오른쪽 뺨에 점을 찍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똑같아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내가 숨쉬고 걸어다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저녁이 채 되기도 전에 초인종이 딩동딩동 울려댔어요. 문자를 받은 시누이들이 득달같이 달려온 겁니다. 어떡해요. 시누이들이 벌써 왔어요. 저기, 옷장 안에 들어가서 숨어. 옷장 안에요? 그래, 어서. 사장 언니는 나를 옷장으로 밀어넣고는 현관문을 열고 시누이들을 맞이했어요. 나는 옷장 문틈으로 밖을 훔쳐보았습니다. 혹시나 시누이들이 사장 언니가 가짜인 줄 알아볼까봐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댔지만 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이 진짜 올케가 아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유언장이라니? 내용이 뭐야? 다 앉으면 읽어드릴게요. 영자야, 순자야, 얼른 앉아. 첫째 시누이의 말에 둘째와 셋째가 얼른 소파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언장을 공개할게요. 사장 언니는 태연하게 가짜 유언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소심한 나와는 달리 어찌나 대범하던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기를 하는 언니의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 봉순이는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내 인생 마지막 뜻을 밝히노라. 나에게는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금고가 있다. 뭐라고? 비밀 금고가 있다고? 그럼 그렇지. 엄마가 올케한테 재산을 다 징여있을 리가 없지. 애초부터 지 핏줄도 아닌 사람한테 재산을 다 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비밀 금고 같은 게 있으면서 엄마는 왜 여태 아무런 말도 안 했대? 어허, 조용히 하고 계속 들으세요. 사장 언니의 호통에 시누이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장 언니의 입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비밀 금고의 열쇠를 내 며느리 여주연에게 맡기니. 아니, 그걸 왜 올케한테 맡겨? 이건 또 무슨 꿍꿍이야? 더 안 듣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그만하든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 계속 읽으라고. 내가 생의 마지막 문턱을 넘은 후. 생의 문턱을 넘는다는 게 뭐야?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잖아, 이 바보 멍청아. 정말 한 줄을 그냥 안 넘어가네. 야, 영자야.
니네 엄마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다는데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 빡대가리야? 빡대가리가 뭐야?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잖아. 아씨, 내 머리는 아빠 닮아서 나쁜 건데 왜 나한테 난리야? 야, 조용히 해. 올케는 유언장 계속 읽고. 그럼 계속 읽을게요. 내가 생애 마지막 문턱을 넘은 후 며느리 여주연은 나의 딸인 정자, 영자, 순자 중 내게 가장 효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에게 비밀 금고의 열쇠를 건네주도록 해라. 이것으로 어머님의 유언장 공개를 마칩니다. 유언장은 변호사가 대필하고 여기 아래에 어머님 지장도 찍혀 있으니 확인하세요. 시누이들은 유언장을 들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사장언니의 예측대로 지장이 정말 어머님의 지장인지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죠. 멍하니 유언장을 바라만 보던 세 사람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사장언니에게 살갑게 들러붙었어요. 올케, 지금까지 우리한테 너무 서운했지. 우리가 올케가 밉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사랑이 다 올케한테 가니까 질투가 나서 그랬던 거야. 미안해, 올케. 어머, 세연이 저녁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으면 우리 나가서 갈비라도 뜯을까요? 오빠 그렇게 가고 나서 혼자서 20년이나 엄마를 정성껏 모셨는데 내가 제대로 된 밥 한 번 대접을 못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서 준비하고 같이 나가요. 내가 오늘 제대로 된 식당으로 가서 한우로 쏠게요. 아, 영자 언니. 세연이는 고기 안 좋아하잖아. 세연이, 우리 같이 수산시장 가서 회 먹을까요? 나는 정말 세연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언니들이 하도 강요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세연이한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럼 계속 거리 두세요. 사장언니의 말에 신우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세연이 왜 이래? 삐졌어요? 내가 안 삐지게 생겼어요? 하루 전만 해도 나를 무슨 도둑년의 마귀앨범 취급을 하며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이제 와서 친한 척 아부를 해대니 속이 거북하네요. 그러니까 제발 모두 나한테 계속 거리를 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첫째 신우가 사장언니의 손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무릎을 꿇고 그러세요? 옷장에서 밖을 훔쳐보던 나는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어머님 병수발을 못 든다고 했던 첫째 신우이인데 자기가 아쉬우니 무릎을 잘도 꿇더군요. 제발 우리한테 거리 두자고 하지 마, 올케.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그래요, 세연이. 그래요. 둘째와 셋째 시누이까지 줄줄이 무릎을 꿇었죠. 사장언니는 시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옷장을 향해 윙크를 해보이고는 첫째 시누이가 붙잡은 손을 새침하게 빼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만 모두 나가주시겠어요? 계속 병원에서 간병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몸살기가 있어서요. 잠시 눈 붙이고 다시 어머니께 가봐야 하니까 자리 좀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피곤하지 올케? 얼른 눈 좀 붙여. 엄마 간병은 내가 할 테니까 오늘 세연이는 밤새 푹 자고 병원에 나오지 마요. 나도 같이 간병할게요. 그럼 그러시든지. 나는 내일 아침에 병원으로 갈 테니까 오늘 밤엔 아가씨들이 돌봐주세요. 그렇게 시누이들을 내보낸 후 사장언니는 옷장 문을 열고 내게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 역시 두 손을 들고 언니와 손뼉을 마주치고는 활짝 웃어 보였죠. 봐, 내가 성공할 거라고 했지? 저런 돈에 환장한 애들을 혼내주려면 돈처럼 보이는 걸 미끼로 던져야 한다니까. 정말이지 옷장 안에서 훔쳐버린 내내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안면을 싹 바꿀 수가 있어요? 두고 봐. 앞으로는 자기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다들 환장을 할 거니까. 이제부턴 무조건 주연이 네가 이기는 게임이니까 지금까지처럼 소심하게 하지 말고 신우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음 그냥 다 싸질러 버려. 가짜 유언장에 눈이 멀어 있는 이상 자기한테 절대 함부로 못해. 알았지?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알겠어요.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할게요. 다음날 아침, 나는 어머님의 병실로 가서 시누이들과 교대를 했어요. 시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옳게 왔어? 왜 벌써 오셨어요? 제가 더 있어도 되는데. 저도요. 아니에요, 아가씨들. 이제부턴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어머님 간병하려고 학교에 휴직까지 냈는데 낮에 그냥 집에 있으려니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서요. 아가씨들은 이만 들어가 보세요. 시누이들을 보내고 간병을 하다 보니 금세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의식이 없어서 식사 대신 관을 통해 영양소를 투여하고 있었죠. 잠시 찜질방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야겠다 싶어 일어나는데 첫째 시누이가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옳게! 배고프지? 내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초밥 세트랑 케이크 좀 사왔는데 먹어봐. 나는 떨떠름하게 쇼핑백을 받아들었어요. 아니,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필요가 없긴 왜 없어. 맨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간병만 하는 옳게 보면서 내 맘이 얼마나 짠했는데. 어서 먹어. 그러면서 첫째 신우는 초밥과 케이크를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친한 척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나는 정말 오빠 살아있을 때부터 올케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런데 너무 기회가 없지 뭐야. 올케는 맨날 학교에 출근해야 하고 나는 또 해외 일정이 너무 많아서. 아,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계모임 사람들이 다 내놓으라 하는 집안 사람들이라 비행기 안 타는 건 여행으로 쳐주지도 않아. 좋으시겠어요. 해외여행 자주 다니셔서. 올케도 해외여행 좋아하면 우리 계모임 들어올래? 내가 추천할게. 아니요. 저 말고 일찌감치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니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이에요. 아, 근데 이상하게 말에 뼈가 있다. 말에 뼈가 있으면 안 되나요? 제가 뭐 잘못된 말이라도 했나요? 아니, 말에 뼈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럼. 그래, 옳게 말이 100번 오라.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까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모시고 갈 걸 후회하던 참이었어. 아, 그리고 이참에 옳게 우리 그냥 말 놓을까? 동갑인데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 아니요. 어떻게 제가 아가씨한테 말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둘째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연이, 저 왔어요. 그러자 첫째 신우가 우왕좌왕 하더니 황급히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나 왔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첫째 신우가 화장실 문을 닫는 그 순간 둘째 신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연이, 점심 드세요. 둘째 신우는 테이블 위에 차려진 초밥과 케이크를 보며 실망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세연이, 벌써 식사 중이시구나? 내가 오전에 수산시장 가서 낙지 전복찜 사왔는데 아쉽다. 조금만 일찍 올걸.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긴 왜 없어요. 세연이가 우리 엄마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제가 세연이 밥은 챙겨야죠. 언니, 이 초밥은 제가 먹을 테니까 언니는 제가 가져온 낙지 전복찜 드세요. 낙지랑 전복이 원기 회복에는 최고잖아요. 잠깐 화장실에서 손 좀 씻고 올게요.
둘째 신우가 화장실로 다가가 문손잡이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안에서 첫째 신우가 문을 꽉 잡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게 왜 안 열리지? 고장났나? 세연이, 제가 가서 화장실 문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올게요. 둘째 신우가 병실을 나서려던 순간 셋째 신우가 안으로 들어오며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용자 언니, 여긴 어쩐 일이야? 그러는 순자 너는 여기 왜 왔는데? 내가 먼저 물었어. 그러니까 언니부터 대답해. 내가 서열이 더 높거든. 그러니까 너부터 대답해. 언니부터 대답하라니까. 우리 셋 다 올케 언니한테 로비 안 하기로 약속했었잖아. 벌써 그 약속 잊었어? 이렇게 반칙하기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반칙을 한 게 아니라 근처 왔다가 세연이 점심 못 먹었을까 봐 음식 좀 사온 거야. 그게 뭐 잘못됐어? 그러는 너는 왜 여기 온 건데? 나도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세연이 점심을 사오느라. 셋째 신우이 역시 양손 가득 음식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지 엄마를 보러 오지도 않던 인간들이 가짜 유언장 공개 하루 만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다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째 신우이는 셋째 신우이의 손에서 음식 봉투를 빼앗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이건 랍스타까지 사들고 오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그러는 지는 낙지 전복찜까지 사와놓고 어디서 나한테 오버래? 신우이들이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이 초밥이랑 케이크도 정자 아가씨가 사온 거예요? 첫째 언니가요? 네, 지금 화장실에 계시네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화장실 문이 쾅 열리며 첫째 신우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야, 김영자, 김순자, 너희 지금 여기 왜 와 있어? 우리 서로 정정당당하게 싸우기로 한 거 아니었어? 비밀 금고 열쇠 가지려고 올케한테 생전 안 하던 아부나 하고 이 여우 같은 년들 누구더러 여우래? 이딴 거 사들고 반칙한 게 누군데? 평소에도 다혈질인 둘째 신우이가 첫째 신우이에게 케이크 조각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첫째 신우이가 쇼핑백으로 둘째를 치려다가 실수로 셋째를 후려치는 바람에 금세 세 사람은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죠. 네가 더 여우다, 치사년. 금고 열쇠는 나한테 올 거야. 내가 올케랑 나이도 같고 제일 친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넘보지 마라. 친하기는 개뿔. 세연이, 우리 중에 세연이 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큰언니예요. 세 신우이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에 나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아가씨들. 시끄러우니 이제 그만하고 나가세요. 지금부터 제가 셋을 셀 거예요. 셋 만에 안 나간 사람은 금고 열쇠 후보에서 탈락시킬 겁니다. 하나, 둘. 내 말에 신우이들이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병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서로 먼저 나가려고 문에 끼어서 악다구니를 써대는 꼴이 우스웠죠. 셋. 거짓말처럼 신우들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병실 문간에 서서 신우이들에게 경고했어요. 뭘 자꾸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음식 선물은 모두 금지입니다. 저는 오로지 누구의 효심이 가장 깊은지만 보고 판단할 겁니다. 제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마음을 어머님께 쏟으세요. 어머님께 효도하고 어머님 곁을 지키고 어머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어드리고 매일 귀에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속삭여드리세요. 그게 저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비밀 금고 열쇠를 둘러싼 신우이들의 효심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앞다투어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고 밤낮으로 번갈아가며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몸을 주무르고 대소변을 치우고 의식이 잠깐 들 때면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난투극의 현장이었던 병실은 이제 활기 넘치는 효심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들의 예상치 못한 지극정성에 놀라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님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죠. 우리 딸들이 이렇게 나를 보살펴주니 꿈만 같구나. 꿈만 같아. 도대체 주연이 넌 어떤 마법을 쓴 거니? 마법이라뇨.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 원래 아가씨들이 어머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동안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표현하라고 아가씨들에게 독려를 해줬을 뿐이에요. 저 애들이 돈이 걸려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애들이 아닌데 설마 내가 중요한 재산을 저 애들에게 주겠다고 한 건 아니지? 예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저 아이들에게 결혼할 때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줬어.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서 중요해 주신 재산은 아무한테도 안 주고 저 혼자 다 가질 거니까요. 그래, 주연아, 고맙다. 고마워. 네 덕분에 딸들까지 매일 볼 수 있으니 이 늙은 시엄이 이제 정말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있을게. 우리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시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내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들의 간병 속에서 행복하게 운명하셨죠. 가짜 유언장에 불러온 시누이들의 탐욕은 이렇듯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지켜주게 되었고 나 역시도 그 덕분에 어머님과 평화로운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후 시누이 3명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내 손에는 108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힌 작은 열쇠가 들려 있었죠. 찜질방 사장 언니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옆방에 숨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3분 중 한 분에게 이 비밀 금고의 열쇠를 전달할 겁니다. 제게 열쇠를 받으실 분은 정자 아가씨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역시 옳게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첫째 시누이는 열쇠를 소중하게 부여잡고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리곤 다른 시누이들을 의기양양하게 비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이겼어. 내가 엄마의 비밀 금고 열쇠를 받았다고. 너희는 그저 병풍일 뿐이었어. 다른 시누이들은 눈이 뒤집혀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정자 언니가 뭘 했다고. 맞아요, 올케 언니.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정자 언니는 맨날 엄마 옆에 있는 척만 하고 엄마 소변통 한번 비운 적이 없다고요. 온갖 더러운 심부름은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효녀예요. 억울하면 함께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말요? 네. 아니, 한 명만 선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엄마 병수바람 얼마나 들었는데 이제 와서 셋 다 같이 보라면 그 고생을 괜히 한 거잖아. 그 덕분에 어머님께서 행복하게 떠나셨죠. 그런데도 괜한 고생을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말에 시누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3분이 함께 가서 비밀 금고를 확인하세요. 열쇠에 적혀있는 숫자 108은 병원 앞에 있는 보석 찜질방의 락커 번호입니다. 찜질방 락커? 네, 지금 바로 찜질방으로 가셔서 108번 락커를 열어보시면 금고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시누이는 감격에 겨워 손에 쥔 열쇠를 들고 허둥지둥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2 시누이는 첫째를 놓칠세라 발버둥 치며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108번 락커를 열었죠.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기대에 찬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그거 고소장 아니야, 언니? 찜질방 연간 이용권도 들어있는데? 여기 메모도 적혀있어. 내가 한번 읽어볼게. 찜질방 CCTV에 김정자, 김영자, 김순자 3인이
옳게 여주연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당신들은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지 아니면 찜질방 연간 무료 이용권으로 찜질을 하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여주연 고 기집애가 이번에도 우리 속였어? 우린 당한 거야. 뒤늦게 모든 상황을 파악한 시누이들은 찜질방에서 개거품을 물며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함정이었어. 여주연이 독한 년,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고소한다고? 우리한테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찜질방 무료 이용권? 우리가 고작 이런 걸 받으려고 그 지옥 같은 효도 경쟁을 한 거야? 미쳤어. 그때였습니다. 나와 찜질방 사장 언니가 동시에 그녀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얼굴 두 명이 동시에 다가오자 시누이들은 어리둥절하게 우리를 바라봤죠. 새언니가 둘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네들 뭐야? 쌍둥이야? 어떻게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저기 전염병에는 점이 없잖아. 그러게, 분명히 새언니 뺨에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 저 사람 뺨에는 점이 없고. 그럼 설마. 그래요. 지난번에 찜질방에서 아가씨들이 때린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나라고 착각하고 폭행한 사람은 이 찜질방의 주인인 이명진 사장님입니다. 사장이라고? 아니야, 분명 전현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쫓아온 건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당신들 때문에 봉변을 당한 장본인인데 어찌나 힘들이 좋으신지. 내가 살다 이런 개떡 같은 봉변은 처음 당해봤어. 아줌마들 잘 들어요. 당신들이 찜질방에서 여주연이라고 착각하고 반쯤 죽여놓은 사람이 바로 나야. 이 찜질방의 사장 이명진, 나라고. 당신들의 묻지마 폭행으로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 줄 알아? 병원비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내가 받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묻지마 폭행이라니. 과장이 너무 심하신데. 과장? 어디 여기서 CCTV 한번 까봐?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록 큰 언니.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눈이 뒤집혀서 뺨에 점 있고 없고 따질 새도 없이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사장님.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주연처럼 착하고 여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눈치챘나 보네. 내가 말이야, 여주연처럼 착해서 당신들한테 찜질방 무료 이용권 단이나 내밀면서 효도나 하라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이 찜질방 CCTV 영상 고스란히 가지고 검찰에 바로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내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까지 아주 탈탈 털어서 전부 받아낼 거라고.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늦었어. 어디서 감히 나를 건드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감옥에 가기 싫단 말이에요. 기회는 이미 당신들의 그 추악한 탐욕으로 모두 걷어차버렸어. 나는 착한 며느리 여주연이 아니야. 나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콩밥을 먹여버리는 이명진이라고. 지금 내 변호사가 소장 다 작성해서 기다리는 중이거든.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폭행죄 고소 들어가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사장님, 제발 그것만은. 제발이요. 인생의 빨간 줄 한번 그이면 끝장이라고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사장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뭐든지? 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래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저도요. 뭐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여주연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근데 올케한테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왜? 싫어? 그럼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고소장 접수하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게요. 앞으로는 올케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약속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볼게.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고 여주연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는 날엔 그때는 이 고소장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야.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거라고. 알았어? 시누이들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찜질방에 나타나지 마. 그러자 시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랭랑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정말 속이 다 후련하네요. 봐, 내가 성공할 거라고 했지? 드디어 그 망할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잘 가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내 찜질방은 너희 같은 손님은 필요 없어. 영원히 오지 마. 그렇게 나는 나의 재산과 평화를 지켰고 기막힌 인연으로 만난 찜질방 사장 언니라는 든든한 친구까지 얻었습니다. 그 후로 시누이들은 내게 얼씬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을 사장 언니에게 투자했어요. 사장 언니는 찜질방 건물 안에 마사지숍을 열어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면 늘 찜질방으로 가서 사장 언니의 일손을 거들었고 단골 손님들이 그녀와 내가 자매인 줄 알 정도로 우리의 사이는 돈독해졌답니다.